쉬우니까 금방 끝납니다. 오늘 거는. 오늘은 과학기술도 쉽고 사회문화도 쉬워서 가봅시다. 자, 에너지 대사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사용하는 과정이고,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는 대부분 음식물 섭취를 통해 이루어진대. 자, 이런 거 항상 찝어야 되지? 대부분이라고 하면 전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지 항상 나올 때 전부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모두 음식물 섭취를 이루어진다, 이런 거 틀린 선지로 나올 것이고, 섭취를 통해서 체내에 유입된 음식물은 그대로 에너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소화 과정을 통해서 체내 각 조직에 공급된대요. 그러면 지금 단계가 있거든요. 그대로 소비되는 게 아니고 섭취해, 그리고 나서 있어야 되는 과정 소화 과정, 그리고 나서 체내 조직에 공급, 이렇게 짧지만 단계가 있으니까 생명과학 지문에서 이런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음식물에 함유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가 뭐 탄단지라 하죠. 이 탄단지는 각각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우리 저번에 봤던 비슷한 거다, 그지?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뭐 적당한 계산을 통해, 적절한 계산을 통해, 또 다른 계산을 통해랑 비슷하게 그냥 각각 1년의 과정이라고 했는데, 뒤에 이 1년의 과정이 설명되지 않으면 선지 구성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뭔지 자세히 말하진 않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포 활동에 직접 사용이 되는 에너지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냐면 ATP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전환되고 나서 조직에서 쓰여요. 에너지로 바로 사용되지 않은 탄수화물 일부는 이제 에너지로 바로 안 쓰인 것도 있어.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형태를 포도당의 형태로 바꿔서 간이나 근육, 자, 이거 동그라미 한번 쳐봐봐. 생명과학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선지 왜곡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됐다 하는 이런 위치들이 나오면 꼭 한 번은 더 체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생명과학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위치 왜곡이 선지다. 그래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됐다가 필요할 때 다시 ATP로 전환한대요. 그러니까 ATP로 모든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요 저장했다가 또 필요할 때 바꿔서 쓴다. 섭취된 에너지와 인체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섭취한 에너지의 양이 소비되는 양보다 많아지는 상태, 그러니까 얘가 섭취한 게 쓰는 것보다 많으면 어떻게 될까? 12,000 먹기만 하고 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되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고 계시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사실상 진짜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날 위한 지문이야. 날 위한 지문. 진짜 보면은 나는 섭취한 에너지는 많은데 안 쓰는 거지. 그렇게 계속 그게 지속돼. 그럼 어떻게 돼? 에너지가 남지. 다 안 쓰고 남는 게 지방산으로 전환돼서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이게 심화돼. 계속 그래. 그렇게 되면 지방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크기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똥돼지 새끼들은 지방세포가 많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지방세포가 크다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이렇게 있어. 요만해. 여기 이제 지방산이 와서 저장된다는 거잖아. 이게 물풍선처럼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얘가 띠용 이렇게 커지는 거지. 이 띠용 커진 게 존나 많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말랑케 하고 되는 겁니다. 지방산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저 체내의 에너지 조절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봐봐,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대사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랬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이 새끼 비만이네 이렇게 하잖아. 근데 비만은 여기 적혀 있는 걸로 봐서는 비만은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입니다. 질병. 그러니까 효린이 감기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선생님 비만이네, 이거는 너 돼지다가 아니라 너 병 걸렸네,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병 걸렸네. 대사 질환입니다. 이거 질환. 비만은 질병이야, 질병.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만을 막 치료한다고 하잖아. 자, 넘어가서 인체 내 에너지 불균형이 섭취한 음식물의 양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되는 표현은 너무 많이 먹고 덜 움직여서 생긴 그것을 에너지 불균형이다 라고 할 거구나. 예쁜 말이네. 그래서 저한테 쌤 돼지네요? 빅맥이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효린이 항상 쌤 에너지 불균형이 좀 심화되셨네요? 이렇게 하는 표현이 맞다 이거야. 그럼 듣는 나도 상처를 덜 받고, 말하는 효린이도 지 하고 싶은 말 해가지고 속 시원하죠? 맨날 차 타고 갈 때 쌤 좀 적게 드시고 많이 움직이세요 돼지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란 말이야. 예쁘게. 자, 인체 에너지 소비는 기초대사량, 음식물 소화 중 열 발생,
신체 활동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를 하는 방식이 지금 이만큼 나왔어요. 이 중에서 기초대사량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에서 70%를 차지하며, 우리가 보면 빨리빨리 바꾸기로 했잖아, 그치? 그러면 기초대사량은 전체 에너지 곱하기 100분의 60 혹은 100분의 70 하면 되겠죠? 뭐 10분의 6, 10분의 7 하셔도 되고요.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개인의 근육량과 대사율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낮은 사람 있지? 이런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당연히 에너지 소비가 좀 덜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많이 찌겠지. 에너지 과잉 상태로 이어져. 그래서 그래 있잖아. 뭐 나랑 맨날 너희 둘이 항상 같이 다녀. 먹는 것도 비슷하고 하루 종일 그렇겠지. 양도 비슷하고. 근데 막 누구는 맨날 살찌고 누구는 살이 안 찌는 애들 있잖아. 그거 아마 진짜 똑같이 먹는다는 전제에서 기초대사량 차이일 확률이 높다. 기초대사량은 어떻게 높아지느냐도 뒤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보면, 자, 또한 지방 조직의 특성도 에너지 소비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랬으니까, 지금 음식물 외에 나오는 거 1번 기초대사량, 2번 지방 조직의 특성이라는 거죠. 자, 백색 지방세포는 에너지를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과잉 섭취는 지방세포의 에너지를 축적시켜. 그럼 아까 어떻게 됐더라? 지방세포 크기가 커져. 그래서 나처럼 돼. 말랑케어가 돼버려. 자, 반면 두 개로 나뉘어요. 지금 이렇게 백색 지방이라는 게 있었고 갈색 지방이라는 애가 있는데, 자, 갈색 지방세포는 추위에 노출되면 활성화가 되는 애고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백색 지방세포는 이렇게 지방의 형태로 사이즈가 커지게 해줄 수 있겠지만, 갈색 지방세포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이 되는 거네, 그지? 그럼 우리에게 더 많으면 좋은 게 뭐지? 갈색 지방세포. 하지만 갈색 지방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색 지방은 언제 활성화가 된다 그랬는데? 추울 때. 근데 항상 따뜻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전기장판 켜고 자고. 그러면 실제로 갈색 지방세포 활성이 떨어져서 에너지 소비가 줄기 때문에 쉽게 살이 찝니다. 그래서 요즘에 되게 많이 활용되는 운동선수의 운동법들이 뭐야? 그 얼음통 안에 들어갔다가 한 5분 있다가 나오고 이런 훈련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왜 하는 거냐면 지방이 많이 타서 그렇대. 그래서 살 빼고 싶으면 춥게 자면 돼요. 춥게 자면 진짜 살이 많이 빠진대요. 그래서 혹시 춥게 자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순수 피지컬 돼지라서 한겨울에 선풍기 켜고 자거든요. 한 번도, 나 1년 내내 선풍기 끈 지 하루도 없거든. 진짜 하늘에 맹세하고 하루도 안 끄는데, 선풍기를 켜놓고 자잖아? 그러면은 추워 막 이럴 것 같은데 막 열이 존나 나가지고 하루는 땀 나는 날도 있어요. 땀이 존나 많이 나는 날도 있어요. 열을 존나 뿜뿜 발산.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저는 갈색 지방세포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함에도 지금 이 타이어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존나게 많이 먹는다는 뜻이야. 존나게. 이거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씨발, 다 돈이야. 존나게 먹어야 돼. 내가 노력을 하는데도 나는 지금 이런 거잖아. 뒤에 가보겠습니다. 봐봐. 인체는 내부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인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체온도 36.5도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연구 결과를 보면 몸무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내가 가장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했던 그 몸무게를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kg로 2년을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60kg가 되잖아? 그럼 몸이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100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대.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 뭐가 생기냐면 요요가 생기는 거야. 리바운드로 더 많이 찌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런 게 있대요. 항상성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건데, 이는 에너지 대사에서도 중요해요. 인체 내의 에너지 소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쪘던 사람이, 지금 너네 같은 애들이 한동안 많이 먹어서 잠깐 살이 좀 부를 때가 있지.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막 4, 5kg 불었어. 그럼 사람 몸이 나 갑자기 쪘네? 나 원래 몸무게인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하면 몸 안에서 자동으로 입맛을 좀 떨어뜨리고 좀 움직이려는 에너지를 많이 발산시킨다 이거야. 실제로. 그래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사실 살이 빠지겠죠? 원래 내 몸무게로 돌아가는 거야. 여기에 중요한 애가 이제 뭐냐면 호르몬인데, 특히 뇌의 시상하부는 체내 에너지 상태를 감지하고 식욕, 에너지 소비, 그러니까 먹는 거,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를 조절해서 딱 적당한 만큼만의 양을 먹도록 한다 이거야. 생각해봐.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됐다면 아무도 뚱뚱한 사람 있을 수가 없죠. 살 좀 찌고 나면은 그만 먹고 싶어하고 움직이고 싶어 할 테니까. 근데 나 같은 똥보 새끼가 있다는 건 뒤에 나오겠지만 봐봐. 체지방이 증가하면 지방세포에서, 자 이제 위치 나오니까 잘 집읍시다. 이게 또 좀 중요해서, 자 지방세포에서 뭐가 나오냐면 렙틴이라는 애가 나와요. 렙틴이 나오면 시상하부에 가서 작용을 해서 결과는 뭐가 되는 거냐면 식욕을 억제하고 많이 움직이고 싶어 하게 한다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렙틴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이런 똥돼지 새끼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렙틴 농도가 높아. 다시 말해서 렙틴은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시상하부가 이것에 반응하지 않는 렙틴 저항성, 렙틴에 저항하는 성질이 나타나게 되면, 렙틴에 저항했으니까 렙틴이 나오면 식욕이 억제돼야 되잖아. 근데 렙틴에 저항해. 그러면 식욕 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식욕 억제 기능이 저하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봐봐. 전제가 뭐냐면 렙틴 농도는 정상으로 나왔지. 렙틴이 역할을 안 하는 건가? 아니죠. 렙틴은 나왔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데가 어디야? 시상하부. 여기에서 이걸 안 받아준다는 거잖아. 그래갖고 왜 뇌 치료를 하거나 머리를 다친 사람 중에 시상하부를 다치잖아요. 뇌종양 환자에서도 이런 게 나온 적이 있는데, 뇌종양 환자는 이제 내가 좀 제기능을 못하지. 그러면 실제로 배부름을 인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먹으려고 해요. 계속 허기진 상태가 돼. 그렇다고 해요. 제가 이거 옛날에 다큐멘터리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뇌종양 환자들 중에서 살이 엄청나게 찌는 환자들이 한 번씩 등장하는 게 이게 안 돼서 그렇대. 식욕 억제가 아예 안 되는 거야. 배가 부르다는 생각이 안 든대. 자, 이에 따라서 에너지 섭취가 증가하고 배가 계속 고프니까 계속 먹겠죠? 그 다음에 많이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에너지 불균형이 악화돼. 다시 말해서 비만이 됩니다. 이러한 저항성은 렙틴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아니고, 여기 나오죠. 시상하부의 수용체에서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신호 전달이 안 돼서 계속 먹게 되는 거다. 렙틴에는 문제가 없다. 다음, 위. 지금 1번이었거든요. 이제 2번입니다. 위에서 나오는 그렐린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요, 공복에서 증가해가지고 식욕을 촉진하고, 밥 다 먹었어. 그러면은 떨어져. 그래서 밥을 그만 먹게끔 해야 되는 거지. 자,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식사가 끝났는데도 그렐린 수치가 감소가 안 됩니다. 밥을 먹었는데 내가 계속 공복 상태라고 인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밥을 더 먹고 싶어지는 거야. 계속 먹고 싶어져. 그래서 음식물의 과도한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췌장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게 있는데 걔는 인슐린이라는 애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혈액에 분포하는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하고 글리코젠 합생을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건데 혈당량 낮추는 애야.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면 인슐린에 저항하는 거겠죠?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혈당량 낮추는 게 안 된다는 건데, 그게 왜 문제냐? 보면 당 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되니까 에너지 균형이 무너져서 지방 축적이 촉진될 수 있다. 한편 혈당량이 낮을 때는 췌장에서 글루카곤이라는 애가 분비가 돼서, 위치 나오니까 체크, 간에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혈중으로 배출되도록 해서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럼 다시 말해서 췌장이 망가진 사람은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혈당량이 떨어지지 않겠죠? 몸 안에 그래서 피 안에 당분이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당분이 넘치니까 이걸 배출해야 되니까 할 데가 없어서 오줌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라고 하죠. 당뇨.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혹시 가족 중에 당뇨 질환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꽤 많아요 요즘에. 당뇨 환자들이 너 살쪄서 당뇨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살이 쪄서 당뇨 건 게 아니라 당뇨가 와서 살이 찝니다. 여기 보시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지방 축적이 촉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당뇨 환자는 훨씬 살이 많이 찌기 때문에 엄청 채식 유지로 먹으라고 하고, 제가 실제로 이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내 인생 최대 몸무게가 65kg, 그리고 평상시로 60kg였거든요. 제가 키가 179인데, 그러니까 석빈이보다 신멸치야. 그냥 완전 피드스틱이었거든. 근데 제가 배가 존나게 아파가지고 에이씨 해서 병원에 갔다? 내가 췌장이 망가졌대. 끝장났대.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냥 유전. 저희 모친이 췌장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진짜 췌장이 이제 끝장나고 나서 제가 계속 약 먹어야 되거든요.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이러고 나니까 진짜 계속 살쪄요. 물론 먹는 게 좋아진 것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근데 저는 원래 여러분 나이 때도 진짜 원래 많이 먹긴 했거든요. 이렇게 돼버려. 도야지 새끼가 됩니다. 도야지 새끼. 자, 넘어가서 인체 내의 에너지 균형에 문제가 생기면 회복을 위해서 이제 회복해야 되지. 회복이 뭐야? 탈비만 하는 거예요. 탈비만. 이 몸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없잖아. 네, 지랄. 씨발. 아, 씨발, 존나 상처네. 아, 씨발, 그래, 네 몸매 좋다. 너무하노? 씨발똥. 그럼 내가 회복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활 습관 바꿔야 되죠, 일단. 처먹는 거 조절하고, 환경도 바꿔야 돼. 자, 먼저, 운동 같은 거. 제일 쉽죠. 단기적으로는 총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여기 나와. 근육량을 증가시켜서 소비 기반을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어. 어제 반에 여고 애들이 많았거든. 너희도 이제 보통 또 마침 둘이 있으니까 딱 수능이 끝나고 나면 둘이가 이제 보통 뭘 시작하게 되냐면 운동이라는 걸 시작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갑자기 뭐 대학교 가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할 거야. 그래서 뭐 필라테스라거나 헬스라거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헬스를 가면 처음에 뭐 남자는 한 번쯤 헬스를 해봤을 텐데 근력 운동을 존나 시켜요. 여자고 남자고 간에. 그러면은 남자들은 뭐 당연히 근육이 많아지길 원하고 몸이 커지길 원하니까 별말이 없는데 이제 효린이랑 현진이가 딱 가. 그래서 막 무게 존나 들으려 그래. 그럼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 이거 다리 하체 운동이랑 너무 많이 하면 다리랑 팔 너무 두꺼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지. 안 두꺼워집니다. 남자들 제가 진짜 운동을 못하지만 진짜 많이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뭐 항상 이런 데 상처 이런 걸 보시면은 제가 주짓수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항상 하는데 내 몸이 어깨가 여기에서 요만큼 되고 싶어서 이거 드는 거를 3년을 들어도 안 커져요. 근육 비대가 생각보다 잘 안 일어나. 그 근육량 키운 운동을 도대체 왜 시키는 거냐? 근육량이 많아지면은 기초 소비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진 시간이 늘어나. 유산소 해야지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애들 많잖아. 맞거든? 근데 유산소는 하고 나면 그게 유지가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동 공장을 계속 돌리는 운동은 근력 운동인 거야. 유산소는 뛰고 나서 멈춰 그럼 운동 끝이거든? 근력 운동은 하고 나면 계속 사이클이 계속 돕니다. 계속 운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근육 때문에 살이 계속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근력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해서 살을 빼잖아? 그러면 요요가 안 오는데 평생 안 먹을 수 없잖아. 다이어트 한다고 너네 뭐 치킨 뭐 한 달 끊을 수 있지만 평생 끊을게요? 달리기 뭐 씨야 평생 하겠냐 이거?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그만두면은 다시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꿀팁 드리자면 근력 운동을 많이 해라. 그럼 지금 현진이랑 효린이의 표현처럼 그래 아는 새끼가 씨발 저런 몸매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나? 아는 것과 실행하는 건 달라. 나는 이제 게으름뱅이라서 못하지만 니들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근육 운동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당연히 해야 되죠. 음식물 섭취량 조절. 그래서 막 닭가슴살 먹고 이렇게 하잖아.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쳐드셔야 돼요. 막 내 꼴린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닭가슴살 10개 쳐먹고 이러면 다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섭취 속도 조절. 천천히 먹는 게 살이 잘 빠진대. 왜? 호르몬의 이상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이 찌는 가장 큰 이유는 얘입니다. 수면 부족. 여러분 잠이 너무 부족하잖아.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렐린이 증가하고요. 렙틴이 떨어져. 그럼 아까 뭐라 그랬더라? 식욕 폭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충분히 잠을 많이 자는 것도 균형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왜 새벽에 야식 땡기는 거 있잖아. 이것 때문에 그렇대. 실제로 과학적인 거래. 새벽에 뭐가 땡기는 게. 또 적정하게 좀 춥게 살아야 돼 사람이. 너무 따뜻하게만 살면 뭐가 안 돼? 백색 지방밖에 활성화가 안 되죠. 갈색 지방 세포를 촉진시켜서 에너지 소비를 늘려야 돼요.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백색 지방, 저는 이게 전부 다 지금 백색 지방일 거 아닙니까? 이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이랑 유사한 기능, 그게 뭐겠어? 추위를 견딜 때 쓴다는 거죠. 그런 베이지 색깔 지방 세포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백색은 죽을 때까지 백색이야 이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야. 내 몸에 있는 이 지방 덩어리도 갈색 지방 세포랑 비슷하게 추울 때 써버리고 없어지는 애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유행했는 게 뭐라고? 얼음통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럼 살이 빠진다. 에너지 대사 개선과 체내 에너지 균형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을 받았답니다. 자, 이처럼 에너지의 항상성은
다수의 생리적인 요인이 있고 환경적 요소가 있어.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유지가 되는 체계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대사 상태를 유지하는 핵심 조건이다.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다이어트에 관련이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조금 쉬시다가 쉬었죠? 쉬다가 과학기술 10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10도 그렇게 안 어려워요. 좀 더 봅시다. 합시다. 빨리 하고 빨리 맞춰드리는 게 더 좋죠? 알겠습니다. 뒤에 이야기도 처음 부분에 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해보면 전체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갑시다. 자, 지구의 과거 자기를 연구하는 고지자기 연구 이러는데, 자기가 그냥 쉽게 말하면 자석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대충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래서 큰 자석의 기능을 하잖아. 이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고지자기 연구는 1940년대 말에 블랙킷의 가설에 의해서 처음 관심이 끌립니다. 블랙킷은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전칭이죠. 자, 모든 회전하는 물체는 그것의 각 운동량에 비례하는 자기장을 주변에 형성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주장이 맞다면 지구의 자전 방향이 일정할 경우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바뀔 수가 없답니다. 이 부분을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그냥 쉽게, 우리는 독서 시간이니까 뭐 지구과학 이거 다 몰라도 되죠. 이 주장이 맞다면 이렇다 이랬으니까 지구의 자전 방향이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각 운동량이 일정해. 각 운동량이 일정하니까 방향도 바뀌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는지의 여부는 암석 안에 있는 그 남아있는 자기, 다시 말해서 이것을 앞으로 뭐라고 말할 거냐면 잔류지자기의 미약한 흔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대요. 왜냐면 과거에 용암이나 마그마가 굳어서 형성된 바위에는 용암이나 마그마가 식기 전에, 그럼 이제 식기 전에, 식고 나면 고체지만 식기 전에 약간 액체죠. 그 액체의 성질이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자석 물질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정렬된 채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서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기장 방향이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대충 그릴게요. 여기에 돌이 하나 있고 여기에 돌이 하나 있으면 그 안에 이 돌이 단단하게 굳기 전에 약간의 액체 상태일 때를 감안했을 때 안에 자석 물질이 있다면 요거의 방향에 맞춰서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뭐 이렇게 가리키고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자기장 방향을 대충 알 수 있다는 것인데, 다시 돌아가서 지자기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 드러나자 지구의 자전 방향이 바뀔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자, 일단 이때만 해도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측정을 해봤더니 지자기의 방향이 바뀐 거야. 고정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고정이 안 됐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구의 자전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없을 테니까 블랙킷의 일단 가설은 반박됐어요. 블랙킷의 가설은 뭐였습니까? 자기장 방향 바뀔 수 없다 그랬는데 지자기의 방향이 바뀐 것이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자전 방향이 뭐 오른쪽으로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끼익 멈춘 다음에 지구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럴 테니까 이 잔류 지자기, 그러면 왜 바뀐 거지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계속 가보면 잔류 지자기의 방향이 지질 시대의 다른 시점에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그죠? 대륙은 고정돼 있고 지구에 자극이 이동했다, 이런 가설이 있었다 이거야. 실제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대륙은 움직인다, 그치? 일단 대륙이 움직이는 걸 우린 지금 알고 있지만 이때는 몰랐어. 그래서 대륙은 고정돼 있을 것이고 지구의 자극이 바뀌었을 것이다. 이 가설이 맞다 그러면 지질 시대에 같은 시점에 형성된 암석은 지구 어디에 있던지 간에 잔류 지자기는 똑같은 위치를
당연히 가리켜야 되겠죠? 땅이 움직인 적이 없었을 테니까. 땅이 고정이니까 그곳에서 땅을 파면 그곳에 있는 지자기는 다 똑같은 걸 가리켜야 되겠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인도랑 다른 지역에서 해보니까 지질 시대가 똑같은 시점에 만들어졌는 돌인데 그 안에 있는 잔류 지자기가 서로 다른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쩌면 땅이 움직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해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땅이 있고 여기에 있는 땅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하나로 붙었다고 칩시다. 근데 과거에 이랬던 거야.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여기에서 채취하나 여기에서 채취하나 방향에 따라서 뭐 지자기가 여기서 돌을 캐든 여기서 돌을 캐든 방향이 뭐 이쪽을 가리키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둘 다 막상 해보니까 얘는 이게 아니라 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돌을 꺼냈는데 왜 잔류 지자기의 방향이 다르지? 라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해? 설마 얘는 이쪽? 얘는 이쪽인 걸로 봐서 옛날에 이 땅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나? 이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요때 이제 처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어쩌면 서로 땅이 떨어져 있었던 건가? 떨어져 있다가 지금 붙었나? 그러니까 지금은 붙어 있는 거 보이지만 과거에는 떨어져 있었으니까 방향이 반대였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다는 겨. 오케이? 예. 자, 그래서 땅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는 가설이 힘을 얻습니다. 이미 지구과학 하는 사람은 좀 들어봤죠. 베게너 1910년에 대륙이 이동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가 멀어지고 인도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아시아랑 붙었다라고 했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대륙 이동설은 그때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이 잔류 지자기를 보니까 지금 붙어 있는 땅이야. 예를 들어서 인도가 지금 아시아에 붙어 있잖아. 인도랑 아시아 그 붙어 있는 지역에서 돌 두 개를 똑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돌 두 개를 꺼내서 안에 봤더니 안에 방향이 달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각해보면 원래 인도랑 아시아가 붙어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따로 떨어져 있었나? 그럼 방향이 떨어지니까 지자기 영향을 따로따로 받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잔류 지자기의 증거는 베게너의 주장대로 대륙의 이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게 무려 언제나 얼마나 지나섰냐면 이게 1910년이잖아. 50년이나 지나가지고 1960년대 돼서 베게너 이론을 다시 꺼냅니다. 어쩌면 땅이 붙어 있었던 게 아니라 떨어져 있다가 지금 이동해서 붙었나 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또 한편 이 이야기 요까지 한편 나왔다는 거지. 딴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대륙 이동설과는 별개로 이 잔류 지자기 이거에 대한 연구는 또 다른 발견을 하게 되는데 잔류 지자기의 증거들은 많은 암석에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단순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야. 조금 다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아예 반대로 가리키는 건 뭐냐 이렇게 된 거지. 이에 대해서 잔류 지자기가 암석 자체에서 역전이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각되는 거지. 증거가 없으니까. 이에 지구 자기장이 때때로 역전이 되는 것 같다는 가설이 생긴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은 요렇게 생겼는데 지구가 어쩌면 과거에는 이랬을 것이고 또 좀 더 과거에는 또 뒤집혀서 이랬을 것이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라는 가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들은 더 많은 관측 결과를 가지고 수백만 년의 간격을 두고 지구 자기장이 180도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맞을 것이다. N극 S극이었다가 S극 N극이었다가 또다시 N극 S극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돌이 언제 생겼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 돌 안에 방향성을 얘네가 돌 안에 방향이 있다 그랬잖아. 이 방향을 가리키는지 이 방향인지 뭐 이 방향인지 찾았을 때 얘네가 언제 만들어졌을까를 판단하고 나면 지자기의 역전 시기를 알 수 있을 거다. 이게 도대체 이 기간의 텀이 얼마나 되느냐, 이 기간 사이에 뭐 이게 10만 년이냐 100만 년이냐 1000만 년이냐 궁금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웠을 수 있는 부분이 유일한 부분인데 보면 네덜란드 과학자 리턴이 잔류 지자기 근거를 대략적인 지자기 역전 시기를 지질 시대와 비교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중요한 거 이해 안 돼. 정확한 시간 규모 이걸 하고 싶었단 말이지. 이때 캘리포니아에서 여기 이제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포타슘 아르곤 이것을 활용한 암석 연대 측정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방사성 포타슘 동위원소의 원자핵은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아르곤 원자핵으로 붕괴되는데, 자 끊어보세요. 예. 자 이만하게 생긴 포타슘이라는 애가 있어. 근데 얘가 뭐 말이 존나 어렵잖아. 쉽게 설명하면 존나 무거워. 근데 자연 상태 안에서 존나 무거운 애들은 항상 안정적인 상태를 추구해요. 이게 자연 법칙이거든. 이걸 위배할 수가 없어. 자연 법칙을. 왜요?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냥 그것이 정설이고, 너무 무거운 애니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무게를 좀 덜어내야 되겠죠? 안정된 상태가 되고 싶어 해. 그래서 얘가 일정 시기가 지날수록 자기 몸을 좀 덜어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크기 자체를 좀 줄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얘가 이 상태로 가려면 이 과정에서 자기 몸에 있는 뭔가를 밖으로 갖다 버려야 될 거 아이가. 그래야 크기가 작아질 거 아이가. 몸무게를 뺄 거 아니야. 그지? 그때 빼는 게 이제 아르곤 원자핵으로 붕괴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제 아르곤이라는 애를 뿅뿅뿅 내보냅니다. 오케이? 뿅뿅뿅 내보내. 그래서 얘가 임의대로 숫자 100짜리 포타슘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포타슘 50에 아르곤 50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까지 많이 낮아진 거지. 커팅이 많이 들어간 거야. 됐어? 근데 요 비율이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방사성 포타슘이 아르곤으로 변환되는 비율은 어떤 조건에서도 일정하대요. 그리고 처음에 용암이나 마그마에서 기체 아르곤이 방출돼서 없어졌을 거기 때문에 현재 암석에 포함된 방사성 포타슘과 아르곤의 비율을 알면 암석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잘 이해 못하는 게 많았거든요. 이해시켜 드릴게요. 봐봐요. 포타슘 100짜리였어. 얘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일정한 비율로 아르곤이 빠져나간다며. 그치? 그래서 지금 포타슘 50, 아르곤 50이 된 애까지 됐어. 근데 포타슘이 아르곤을 1년에 1%씩 뺀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마음대로 1년에 1%의 비율로 무조건 빠져. 그러면 지금 내가 요 돌을 발견했으면 지금 내가 찾은 요 돌 성분 분석해보니까 포타슘 50에 아르곤 50이야. 그럼 얘가 제일 처음 만들어졌을 요때는 최소 몇 년 전이다? 1년에 1%씩 빠졌으니까 지금 포타슘이 50 됐으니까 포타슘 얼마 빠진 거야? 50 빠졌잖아. 야 잠깐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봐봐. 이해해야 돼. 멍청한 눈으로 있으면 안 돼. 다시 1년에 포타슘이 1년에 1%씩 감소해. 그래서 내가 지금 요도를 발견했어. 지금 보니까 포타슘이 50%, 아르곤이 50%야.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요 돌이 만들어졌을 요 시기를 유추해보면 포타슘 100이라는 걸 전제해야 될 거 아니야. 포타슘 100인 애가 1년에 못 빠지고 해서 지금 걸 내가 어떻게 찾았는데 보니까 포타슘 50이 아르곤 50이야. 그러면 포타슘이 100인 이 시절에는 최소 몇 년 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50년 전이겠지? 50년 전이겠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의문이 생기는 거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필요한 거야.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매년 1년에 1%씩 포타슘이 빠지고 아르곤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포타슘 50에 아르곤 50인 애를 발견해가지고 아 얘는 50년 전에 만들어진 돌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알겠어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돌이 처음 만들어질 때 100% 포타슘이 아니라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한 90% 포타슘에 10% 아르곤으로 만들어진 돌이면 이 유추는 틀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꼭 포타슘 100%로 만들어진 돌이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르곤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 용암이나 마그마에서. 그래서 돌이 굳기 전에는 무조건 이 안에 있는 이 10%의 아르곤은 슝 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뭐밖에 없다는 거야? 100짜리 포타슘 돌밖에 없다는 거야. 무조건 100짜리 포타슘. 효린아 이해했어? 확실히 이해했어? 진짜로? 문제 물어본다? 자, 내가 돌 하나를 찾았는데 포타슘 30, 아르곤 70짜리를 발견했어. 그럼 이 돌은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70년. 70년이죠. 왜 70년입니까? 100 빼기 30. 근데 100 빼기 30, 1년에 1%씩 감소하니까 100에서 30 되려면 70년이 지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이 부분이에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안 되면 안 돼. 자, 1960년대에 같은 대학의 과학자인 돌 콕스 댐플린. 이 사람이 이 잔류지자기 연구에 포타슘 아르곤 연대 측정을 도입해서 이제 이 돌이 생긴 지 얼마나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1963년에 신생대 홍적세에 지자기 역전 시간표를 대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홍적세는 신생대 어떤 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 과학자들은 하와이의 용암 흐름의 연대 측정을 토대로 지자기 역전 시간표를 만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의 결과랑 차이가 있는 거야.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죠? 똑같은 시기를 연구했는데 결과가 왜 다르냐 이거야. 그래서 알게 된 사실 두 번째가 뭐냐면 용암을 채취할 때 깊이가 몇 미터만 차이가 벌어져도 다른 시대의 암석이 채취되니까 엄청난 주의가 요구된다는 걸 이때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우리 백두산 폭발한 지 존나 오래됐죠. 근데 백두산은 이미 과거에 여러 번 폭발 사건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산이 이렇게 있어. 용암이 팍 하고 터져. 그래서 이렇게 쌓여서 이만큼 먼저 돌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 터진 용암이 뭐 한 달 뒤에 또 터지고 1년 뒤에 또 터지나? 아니죠. 지금 백두산 안 터지는 것처럼 수백만 년이 흐르고 나서 또 다음 화산이 폭발해. 그 위에 이렇게 쌓이겠죠? 또 수백만 년이 흐르고 나서 다음에 터졌을 때 또 이렇게 쌓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쌓여있는 돌을 지금 가가지고 채취해서 할 건데 우리가 이 보라색 시대만 이렇게 정확하게 파서 연대 측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만 잘못 파면 이렇게 겹치겠죠? 혹은 뭐 이렇게 겹쳐버릴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나는 여기 걸 한 게 아니라 이미 수천만 년 전에 있는 거를 암석을 캐가지고 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달라지더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더라. 이걸 알게 됐다고요. 자, 1965년에 콕스와 댐플린은 미국 뉴멕시코주의 하라미오 셋강 근처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을 통해서 최근의 지자기 역전인 하라미오 역전의 시기를 대략 얼마? 100만 년 전으로 확정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만 년 전에 뭐였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지? 오케이? 지금의 지구는 요 방향인데 과거의 지구는 요랬을 것이다. 얼마나 전에? 100만 년 전에. 이들의 연구 결과는 홍적세의 온전한 지자기 역전 시간표로서 1966년에 미국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발표가 됐고, 이에 따라서 지자기 역전이라는 건 실제로 있다 하는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또 엄청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역전되겠죠. 다시 여기가 S, 여기가 N 이렇게 바뀌겠지. 그런 날이 또 올 것이다. 오케이. 제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그래서 이해가 필요했던 부분은 뭐 여기 중간 부분 여기가 조금 까다로운 정도고 요거 말고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인강을 복습하셔서라도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강 가시는 분은 남으셔도 되고 아닌 분들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